세상이 보도 놀이수학 강사 김혜영입니다.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도 지금 아침에 수업하고 얼른 부지런하게 달리고 왔는데 화면이 안 보여요. 보드게임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희는 화투, 윷놀이로 그것도 보드게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보드게임이 유럽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래전부터 저희 나라도 동양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왔고요. 저희가 지금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보드게임들은 두뇌 개발용 보드게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수학 관련되는 보드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드게임 할리갈리 컵스를 할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거든요.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보드게임하고 매트만 있으면 되거든요. 볼펜은 없이도 되고 음료는 조심히 한쪽으로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드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의 집중력이에요. TV 광고에 보시면 할리갈리 해가지고 아이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하잖아요. 이 할리갈리뿐만 아니라 모든 보드게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의 집중이에요. 관찰하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해야지만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나의 역량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이 보드게임이라 하면 신나고 재밌는 것만 먼저 찾게 되는데 가장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기본이 바로 주의 집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할리갈리 컵스 한번 봐볼게요. 자, 컵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컵이 5가지 종류가 있고 4사람이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한 사람당 5개의 컵을 가져가고 가운데에 종을 놓아요. 그리고 여기에 카드를 놓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카드를 뒤집으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림에 보면 색깔이 나와 있죠. 색깔이 나와 있으면 자기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카드를 뒤집거나 돌릴 필요는 없고 내 눈에 보이는 시선대로 놓으시면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시선이 초록색이 왼쪽에 보인다 그러면 초록색을 이렇게 먼저 놓으시고 줄줄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종을 땅 치시면 돼요. 가운데 종을 치면 이 카드는 가장 먼저 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 치고 가져가고요. 자, 이런 경우는 뒤에 가서 한번 나올 건데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기준이고 위아래가 있어요. 이렇게 컵을 쌓고 난다. 이런 식으로 컵을 쌓은 다음에 먼저 쌓은 사람이 종을 땅 치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카드 모둠이 다 떨어지면 게임이 끝나요. 자, 승리는 카드를 많이 모으는 사람이 이겨요. 자, 연습 한번 해볼 건데 상자를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상자를 열어보시면 컵이 있어요. 컵을 5개씩 색깔별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자, 음료 조심하시고요. 이제 보드게임을 하시다 보면 액션이 있고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음료수는 조심히 하시고 종이는 바닥에 내려놓으시는 게 매트 바닥 안으로 넣으셔요, 선생님들. 자, 그리고 종은 가운데 두시고 컵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컵을 줄줄이 펼쳐보시고요. 저랑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보이는 시선에서 빨간색 자동차가 내 왼쪽에 보이면 이렇게 줄줄이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 한번 놓으시고 종을 땅 한번 치시면 돼요. 네, 다 치셔. 보셔요. 다 치셔요. 다 치셔요. 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 선생님들 종 쳐보셔야 돼요. 그 느낌 너무 달라요. 종 쳐보셔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게요. 위아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아래겠죠? 제가 관찰하라 그랬죠? 아래가 어디인지를 보시고 초록색, 검정, 빨강, 파랑, 노랑으로 쌓으셔야 돼요. 네. 그렇죠? 자, 하셨으면 종 치세요. 종 쳐보셔야 돼요. 자, 쌓아보세요. 네, 되셨죠? 자, 할리갈리 컵스는 주의 관찰 중에 굉장히 많은 관찰력이 들어있어요. 위냐 아래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봐볼게요. 자, 이건 어떡하죠? 줄줄이 옷을 걸어야 되겠죠? 색깔별로.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 종은 꼭 한 번씩 치세요. 자, 제가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틀렸다는 이유로 기가 많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을까? 괜찮아요. 실수 오케이. 자, 완성해 보고 틀리면 고치면 되니까 종을 한번 꽝 세게 치세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쌓아야 돼요. 탑을 쌓아. 빨강 위에, 검정 위에, 노랑. 탑을 쌓으시면 돼요. 하나로. 하나로.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은 센스가 좋으세요. 자, 여기에 힌트는 빨간색 공이에요. 자, 빨간색 공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일 위에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초록색, 검정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자, 사람의 눈이 다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는 컵으로 보였고 옷으로 보이고 공으로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순간 저게 뭐지? 무슨 색이지? 라고 헷갈려요. 모양이 바뀌면 색깔이 같이 동반되어져도 순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은 특히나 더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잘 관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뭘까? 이 물개가 과연 바퀴가 동글동글한 위에 위험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관찰해 보세요. 그렇죠. 공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고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 바퀴 달린 거 위에 다리가 없는 이 물개가 올라가 있으면 흔들흔들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동그란 판에 바퀴가 아니라 따로 나와 있는 공이에요. 그래서 따로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제가 위아래 뿌리를 봐야 돼. 뿌리와 다리를 관찰하시고. 자, 뿌리는, 나무의 뿌리는 하나죠?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줄로 세우셔야 돼요. 한 줄로. 이렇게. 네. 자, 또 하나 볼까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검정색 하나, 빨강, 초록, 파랑, 노랑. 이렇게. 자,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도 포인트가 있어요. 위아래를 표시해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자, 빨간색 사과가 포인트예요. 자, 이 부분은 쌓고 초록과 검정을 옆으로 채워놓으시면 돼요. 자, 연습하셨죠? 자, 그럼 실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운데 있는 카드를 골고루 섞으셔가지고 쌓아보시고요. 자, 카드, 원래는 이 카드가 다 떨어질 때까지 하는데 오늘은 다른 또 게임을 해야 되니까 5장을 먼저 모으시는 분이 이기는 걸로 할게요. 자, 카드 놓으시고
카드 한 장을 뒤집어진 카드를 보시고 빨리 컵을 배열하시고 종을 치시면 됩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다른 사람이 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맞으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자, 카드 가져가시기 전에 다른 분들이 다 맞추고 종 치신 분이 맞는지 확인을 같이 해주시고 맞으면 가져가면 돼요. 만약에 틀리면 다른 사람이 종을 쳐야 되거든요. 네. 자, 해보세요, 계속. 빨리 해야죠, 그죠? 맞죠? 네. 이분이 이거 까면서 왜 자기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로 빨리 까는 게 아니라. 자, 원래 종 친 사람이 카드를 넘기는 거거든요. 네. 자, 종 치셨으니까 카드 가져가시고 뒤집어 주세요. 네, 종 치는 사람이 카드 뒤집으면 돼요. 우리도 분발하자. 자,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위아래 구분하면 됩니다. 위아래 구분하시고. 자, 아래에 화병이 있어서 여기에 꽂는 거여서 줄줄이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 비율을 선생님이 잘 맞추셨어요.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싸는 거예요? 네, 아래가 있기 때문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싸는 것도 이제 옆으로 아까 옆에 있으니까 모르겠다. 다시. 그래서 관찰을 해야 돼요. 자, 선생님 카드 뒤집으세요. 자, 이거 연이에요. 연도 관찰하셔야 돼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요. 네, 그렇죠.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어서 머리 이렇게 선생님 색깔 비율을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네, 이렇게 쌓으시면 돼요. 자, 가져가시고. 여섯 장이요. 한 사람이 5장인데요? 네. 5장 가져가야 돼요? 조금 더 연습해 보세요. 여기 팀이 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죠. 선생님 가져가세요. 맞아요. 이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입체로 생각을 하고 쌓아야 되거든요. 또 한번 뒤집어 볼까요? 계속 하세요, 선생님들. 네. 저기 팀이 아직 덜 끝났어요, 게임이. 이거는 이렇게 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게. 네. 자, 위에 아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잘 관찰하셔야 돼요.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딘지. 안테나가 위에. 네, 또 다른 거 한번 해보셔요. 굉장히 많은 카드가 있는데 스토리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검정 파랑 놓고 파랑을 앞에다 넣어야 돼요. 네, 파랑을 앞에다가. 네. 자, 카드를 한번 봐보시면, 자, 네, 이 카드 한번 봐볼게요. 이 카드가 벌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카드를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넣냐면, 보통 저희는 그냥 줄줄이 놓는데, 이거를 꽂아서 옆으로 눕히더라고요. 네,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퀴가 아래에 있으니까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틀렸다? 아니, 잘했다 했어요. 네,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아까 여기 제가 이거 너희들 물개가 위로 올라가면 쓰러지지 않겠니? 바퀴인지 공인지 잘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이랑 하실 때 아이들이 생각하고 이 안에 있는 스토리가 뭔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아요. 무조건 종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상황을
파악을 하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할리갈리 시리즈가 한 7, 8가지가 있어요. 거기 안에는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것도 있고 정말 그냥 단순하게 개수를 세가지고 종을 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색깔과 모양과 형태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할리갈리 시리즈를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아이들이 어떤 게 더 재밌을까를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흥미롭고 아이들에게 좀 관찰을 할 수 있는 게임을 제가 오늘 선택해 온 거거든요. 자, 할리갈리 게임 한번 카드 한번 뒤집어서 간단히 보셔요. 제가 다음 준비할게요. 근데 우리 생각은 틀렸으면서 다 똑같이 맞다 하고서 종을 칠 수도 있잖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분주한 아이예요. 그 상담센터에 주의력 결핍 아이들 수업을 했는데 굉장히 종을 빨리 쳐요. 근데 카드를 또 빨리 가져가요. 다른 아이들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1등을 한 거죠. 그리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관찰을 했죠. 옆에서 보면 이상한데 봤더니 놓고 다른 아이들이 볼 틈새 없이 종을 치고 카드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카드를 뒤집으니 그 다음 카드를 뒤집으니 아이들 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약한 아이들 보면 욕구는 많아요. 욕구는 많고 이기고자 하는 욕구는 강한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폭력도 쓰기도 하고 말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울기도 하고 우는 게 가장 많이 있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어른들도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오듯이 아이들은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울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는 욕을 하죠. 또 어떤 부류는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선생님들이 그냥 의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우는 친구한테는 조금 쉬었다 해. 쉬었다가 기분이 좀 가라앉고 좋아지면 해.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 아이가 이 게임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자꾸 격려를 하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할리갈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봉고 한번 봐볼게요. 우봉고란 뜻이 아프리카어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안에 보시면 퍼즐 판이 있어요. 자, 이 우봉고는 관찰력과 공간 지각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우리 유치원 7살 아이들이 정말 잘해요. 유치원 7살 아이들이 조금 두뇌 개발 하바나 이런 데 가시면은 창의 사고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사고력 수업을. 그 사고력 수업의 공간 지각력, 빈 공간을 채우는 게임, 그다음에 칠교 게임, 이렇게 빈 공간을 채우는 게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우봉고가 바로 그 게임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 테트리스 있죠. 그 삐에로 같이 생긴 애가 막 춤을 추면서 위에 퍼즐 조각들이 내려오면 맞추는 거. 그 테트리스 게임에 쓰이는 퍼즐 조각들이 나오거든요. 자, 좀 전문 용어를 쓴다면 폴리오미노 퍼즐 조각이라고 해요. 폴리오미노 퍼즐 조각. 자, 라운드 판이 있을 거예요. 라운드 판을 한번 꺼내 보실래요? 자, 그 라운드 판에 보시면 1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숫자가 적어져 있어요. 적어져 있죠? 네. 자, 한쪽에는 갈색이 있고 한쪽에는 파란색이 있어요. 자, 그걸 라운드 판을 가운데 두시고
검정색 봉투에 보면 보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갈색과 파란색으로 9개씩 채워보세요. 네, 파란색은 파란색으로만 채우시면 되고 갈색은 갈색으로만 채우시면 돼요. 자, 이 우봉고는요,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은 인지 개발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도 혼자도 놀 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 나머지는 검정색 봉투에 담으시면 돼요. 이따가 다 이렇게 뽑을 거거든요. 자, 보드게임은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어서 가족들이 같이 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상자 안에 보시면 비닐봉투 안에 퍼즐 조각이 12개가 들어있어요. 한번 12개씩 가져가 보실래요? 비닐봉투, 그 퍼즐 판을 들어보시면 비닐 조각이 들어있어요. 비닐 조각에 몇이고 12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 조각들은 게임을 하고 난 후에도 꼭 세워서 일일이 12개인지 확인하라고 선생님들께서 꼭 하셔야 돼요. 게임 시작할 때에도 12개가 있는지 확인하게 하고 게임이 끝날 때에도 꼭 12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되셨죠? 자, 퍼즐 판이 있어요. 퍼즐 판을 각자 골고루 섞으셔서 7개 가져가시면 돼요. 각자 7개. 자, 원래는 9라운드까지 해서 9개씩 가져가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7개만 할게요. 자, 라운드판이 9라운드이기 때문에 퍼즐판을 9개 가져가셔야 됩니다. 원래 게임을 할 때에는. 자, 퍼즐판을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선생님들. 자, 이거는 퍼즐 조각이 3개씩 들어있어요. 그러죠? 자, 이 3조각짜리를 뒤로 뒤집으면 4조각짜리가 보여요. 선생님들 퍼즐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퍼즐판을 앞으로 보시면 한 개당 3개짜리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뒤로 뒤집으면 4개짜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되셨죠? 네. 자, 관찰을 자꾸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관찰하게끔 자꾸 하셔서 내 퍼즐판이 어떻게 생겼냐 관찰해라 라고 항상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퍼즐판에 사람 얼굴처럼 생긴 것도 있고 코끼리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 뱀처럼 생긴 것도 있고 사슴, 손, 방패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나요? 퍼즐판에? 퍼즐판에 있죠. 자, 그리고 상자에 보면 주사위가 있어요. 자, 주사위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사슴, 방패, 코끼리, 사람 얼굴 들어있죠. 자, 그럼 어떻게 게임을 할까요? 주사위가 있고 퍼즐판이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오, 똑똑하세요.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모양을 다 같이 그 모양대로 퍼즐 조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지금 이 사람이 사슴을 나왔어요. 주사위를 굴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퍼즐판에 사슴 모양을 선택하세요. 자, 선택해보세요, 선생님들. 다 달라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퍼즐 조각 3조각 먼저 할 거예요. 3조각을 찾아내세요. 네, 4조각 말고 3조각만 할게요, 먼저. 3조각이 더 쉬워요. 되셨죠? 3조각 선택하셨죠? 네. 네, 이거 하시면 돼요. 자, 사슴의 이거. 네. 고르셨나요?
자, 제가 모래시계를 돌릴 거거든요. 모래시계가 끝나기 전에 여기에 퍼즐을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퍼즐판 내려놓으시고. 자, 완벽하게 퍼즐을 맞추시면 우봉고 하시면 돼요. 이것만 갖고요? 네, 그 세 개만 가지고. 아, 여기다 맞추라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맞추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게 빈틈이 생기면 안 돼. 안 됐구나.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죠. 다 맞추셨으면 우봉고 외치시면 돼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다 맞아요. 자, 이걸 뒤집고 돌리고 밀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 맞으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 위치를 바꿔보셔도 돼요. 예, 예. 뒤집으셔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맞네. 네, 이렇게. 다 되셨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우봉고를 외치신 분이 판에 있는 파란색 보석을 가져가세요. 1번 라운드 걸 가져가셔야 돼요. 1번 라운드라고 적어져 있는 거. 1번 라운드. 네, 1번 라운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외치신 분이 갈색을 가져가시면 돼요. 현명해요. 자, 그리고 여기 검정색에 제가 보석 담으라 그랬죠? 자, 1번으로 외치신 분이 여기서 하나 가져가시고 안 보고. 자, 2번으로 외치신 분도 가져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3번으로 외치신 분도 가져가시면 돼요. 네. 4번도 외치신 분이요. 파란과 갈색은 1번, 2번만 가져가시고 검정 봉투에 있는 분들은 1번, 2번, 3번, 4번이 다 가져가시면 돼요. 네. 자, 다 가져갔죠? 아무거나. 자, 모래시계가 끝나기 전까지 맞추신 분이 가져가시는 거고 모래시계가 끝나면 못 가져가요. 근데 제가 지금 모래시계를 안 돌렸거든요. 연습이니까 가져가셔요. 연습이래. 자, 연습이니까 제가 그랬죠. 보드게임은 만족감이 중요하다. 자, 성취감을 놀리기 위해서는 일단 가져가세요. 자, 되셨나요? 자, 판을 바꿔볼게요. 뒤로 넘기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판. 자, 퍼즐 세 조각짜리 먼저 할게요. 네. 자, 그 다음 분이 주사위 한번 굴려볼까요? 네, 세 조각으로 하시게요, 일단. 자, 주사위 아까 굴리셨던 분, 왼쪽에 있는 분이 주사위 굴리시면 돼요. 자, 주사위 굴리시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는 방패만 하시면 돼요. 자, 뒤집어 보시고, 밀어도 보시고, 올려도 보시고, 빈 공간이 없게끔만 하시면 돼요. 선생님 잘하시는데요? 우봉고. 자, 파랑 하나씩 가져가시고 봉투에서 하나 가져가시고. 파랑 가져가고 봉투에서 가져가. 뒤집어요, 선생님. 돌려요. 반대로 돌려버려. 안 돼. 이렇게. 네. 네. 자, 봉투에서 하나 가져가세요, 선생님. 자, 이거 바꿀게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 네. 어려운 거네. 쉽지가 않네. 쌤, 이게 맞아요?
뱀이죠. 재미예요. 이렇게 해주고. 잠깐.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 가져오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볼게요. 네, 이렇게. 자, 선생님 보석 가져가세요. 우봉구 외치시고 가져가세요, 선생님. 자, 세 번째 판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 다음 분이 주사위 한번 굴려볼까요? 자, 판을 세 번째 판으로 세 판으로 가져가세요. 자, 코끼리. 자, 주사위 굴리시고, 굴리셨나요? 네. 긴 거를 먼저 맞히는 것도 힌트예요. 바로 나오셨네. 선생님 그렇게 맞추시면 안 되는데? 네. 선생님 뱀이잖아요. 뱀 이 모양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모양을 골라가는 게 아니라, 네. 이거 하고, 네, 그렇게. 큰 거부터 먼저 맞추세요. 긴 거부터. 긴 거부터 하나를 맞춰놓으면 빈 공간에 채워놓을 수 있는 모양이 보이거든요. 맞네.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보석 가져가셔요. 너무 이건 난이도가 높은 거다. 낮은 거 같고요. 이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가 있다네요. 선생님 번호 똑같아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번호 난이도는 비슷한데, 선생님 코끼리죠? 코끼리. 이거. 이거, 네, 맞아요. 네. 선생님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놓으시고. 네. 선생님 저희 세대는요, 이런 모형을 갖고 노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낯설 뿐이고 지금 세대는 이런 모형을 갖고 놀 수 있는 세대라서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셔야 되고 특히 약간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들한테 정말 좋은 게임이에요. 혼자 앉아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네. 그리고 아이들, 특히 유아들 아이들한테, 그리고 초등 저학년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고, 이게 교과서에,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도형을 밀고 돌리기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 과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중학생 애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전국대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게임이에요. 자, 판을 뒤집으시면 4조각짜리가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릴과 긴장감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모래시계를 활용을 할게요. 네, 다 달라요. 자, 주사위를 굴리시고 방패 그리고 모래시계를 같이 돌리시는 거예요. 주사위를 굴리신 분이 주사위 외치고 모래시계도 굴리셔야 돼요. 돌리셔야 돼요. 선생님. 방패. 아니죠. 네, 손 모양. 손 모양에 있는 4조각 꺼내시고 자, 마지막 사람까지 다 맞춰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세요. 자, 파란색 하나, 검정색 봉투에서 하나. 자, 2등으로 외치신 분은 갈색 하나, 검정색 봉투에서 하나.
그냥 게임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내려가시죠. 천천히 하셔도 천천히. 핑크색 거기다. 아, 아쉽네. 어디 갔어? 선생님 그럴 때는 바꿔봐도 되지 않을까요? 스트레스 받아. 나도 아까 그랬어. 선생님들 다 잘하는데 너무 못해서. 천천히 하세요. 여기 우리 우리 선생님. 천천히 하셔요. 이거를 이렇게 나가 이렇게. 이거 아니야. 아니 저쪽으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넣으시게? 이제 여기 그건 이렇게. 어떻게? 부족한데? 칸이? 4개인데? 5개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한 개가 그냥 맞나? 이건가? 아까 이거였지. 작은 거. 긴 거. 천천히 해보세요. 그죠? 무심히 놓으시니까 그죠? 어려우다. 네. 그죠? 제가 이 게임 할 때 우리 특히 여자 아이들이 정말 이 도형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해보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래시계를 잘 쓰지 않아요. 끝까지 하고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완성을 했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실 때, 애들하고 하실 때는 처음에 익숙해지도록 할 때는 모래시계 쓰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분이 주사위 굴리시고 모래시계도 뒤집을게요. 판 바꾸시고요. 네. 자, 그쪽으로 갈게요. 네. 이게 지금 무슨 모양이죠? 손가락인가요? 손가락. 이거는 또 돌려봐요. 자, 주사위에 또 선생님 골려보시고 모래시계.
감각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았어요.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1등이죠. 아, 또 어려운 거. 그게 어렵다니까. 일이 되면 딱 뒤집어 보고 해야 네. 그래야 되구만. 선생님 정말 잘하세요. 잘하신 다 거예요. 끝났는데 뭐. 그럴 때가 있어. 이상한 거 만날 네. 때.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50번대가 조금 어려워요. 그 판에 보면 숫자가 하얗게 적어져 있어요. 50번에서 60번 사이가 조금. 네. 40번 넣으시면 돼요. 근데요, 다 어려워요. 실제 따라보면. 이거 23번. 여기 다 67번, 64번. 자, 그 다음 분 판 바꾸시고 주사위 한번 굴려볼까요? 자, 주사위 굴리고 모래시계도 바꾸시고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이렇게 잘 풀릴 줄이야.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이 있는 게 좀 어려워요. 이런 구부러진 모양. 선생님 잘하시는데요? 그쪽 말고, 그쪽 말고. 네, 그렇죠. 음. 자, 포기하지 않는 욕구가 올라오지 않나 했어요. 내가 이거 끝까지 푼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실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걸 옆으로 눕혀보실래요? 초록색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도 안 되나요? 이렇게도 안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초록색을 위로 한번 놔보시고, 네. 이거를 위로 올려보셔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우봉구 게임은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어르신들한테도 추천하고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같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런 게임을 가지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구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요, 남편분들이 정말 잘 맞추네요. 이 선천적으로 남자들이 공간 지각력이 좀 더 많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암기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외우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외우거든요. 그 체계적으로 외울 수 있는 아이들이 공간 지각력이 좋은 아이들이 잘 외워요. 자, 점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보드판에 보면 1라운드부터 그라운드 제일 위에 보면 점수가 적혀져 있어요. 빨간색은 4점. 네. 빨간색 4점. 자, 점수 계산해 보세요. 자, 파란색 3점. 3, 6, 9, 12 이렇게. 자, 그 다음 초록색 2점. 이거는 하나 가져가야지. 자, 그 다음 갈색 1점. 그래서 모두 합쳐서 가장 많은 점수를 가지신 분이 이기는 거예요. 빨간색이 몇 점이었죠? 빨간색 4점. 옛날 이 우봉고판이 옛날 구형판은 정말 실력자들을 위한 게임이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보석을 가지고 점수를 뽑게 해서 약간 운이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1등한 사람이 계속 1등만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운이 없어서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꼭 지게끔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거는 운을 같이 내가 빨간색을 뽑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가미가 됐어요. 자, 보석 검정색 봉투에 다 담으시고, 자, 비닐봉투에 개수를 세서 12조각 정확히 세서 담아주세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쓸 수가 있어요. 비닐봉투에 12조각 정확히 세서 담아주시면 돼요. 아이들하고 수업하실 때 반드시 자기가 한 게임은 정리정돈까지 하게끔 지도하시면 돼요. 네. 자, 마무리까지 다 같이 정리정돈하게끔 지도하셔요. 자, 정리정돈이 끝나면 바닥에 떨어진 거 있는지 꼭 확인하게 하셔야 돼요. 보드게임이 하나만 잃어버려도 게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 마무리까지 다 하게 하시고, 아이들 정리정돈까지 싹, 그 다음에 잃어버린 거 없는지 확인까지 다 하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더 많은 게임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2가지밖에 못 해드렸어요. 다음에 연이 되면 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신대학교에서 전임 교수로 일하고 있는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를 종이로 받진 않으셨나요? 받긴 받으셨네요. 거기 조그마하게 이렇게 슬라이드로. 네. 자, 사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원래는 한 3시간 내지 4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분량이에요. 근데 이제 짧고 굵게 선생님들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요지는 뭐냐면 사회복지 기관들에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인데, 더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기관들이 외부로부터 돈을 받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회복지 기관들이 사실은 돈이 없어요. 돈이 기관이고 시설이고 간에 돈이 어느 정도로 없냐면 정말 아주 옴치고 뛸 수 없을 만큼 그 운영비라는 것이 딱 이렇게 풍족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아주 예산이 꽉 짜여져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낭비하거나 그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세상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의 대상자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그 분들의 욕구는 계속해서 변화해요. 예.
그래서 그 새로운 대상자분들의 욕구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어르신들이 여행이나 여가 문화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즘 어르신들 프로그램은 가장 인기 있는 게 여행 프로그램 같은 거, 그 다음에 무슨 댄스라든지 아주 즐겁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하세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종류별로 새록새록 나오죠. 근데 그런 걸 풍족하게 다양하게 할 만큼 사회복지 기관들이 그렇게 여유 자금이 있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선생님들께서 여기 보드게임 비슷한 거 배우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돌보미 활동하실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 취업하실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방과 후에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아동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근데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그만큼 풍족하냐? 절대로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들이 이렇게 그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자금을 구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제 펀드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펀드라고 쓰죠. 예, 뭐 주식 펀드 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자금을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들은 대개는 펀드를 제공해주는, 돈을 주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돈을 그냥 주냐 하면 절대로 그냥 안 주고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 사업 기한서를 써서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경쟁을 뚫고 나서 굉장히 심한,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3대1, 4대1, 심할 때는 30대1, 40대1에 경쟁을 뚫고 나서 그런 돈을 받는 거예요. 보통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 프로포절에 우리가 이제 선정이 되면 2천만 원 정도 받아요. 사업 하나에 2천만 원. 그러니까 돈이 없는, 돈이 굉장히 부족한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는 이렇게 사업 기한서라고 하는 프로포절을 써서 돈을 따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내용은 거의 한 4시간 이상 강의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한 50분 정도의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여기 선생님들 중에 사회복지 이미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2급 자격 혹시 갖고 계시는 선생님? 선생님 한 분이신가요? 예, 사회복지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관이나 시설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 제가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말을 했어요.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용시설. 우리가 그냥 시설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서 우리의 대상자인 사회복지 대상자는 영어로 클라이언트라고 한국말로 쓰고 영어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예, 이 대상자 분들이 숙식을 집처럼, 뭐 어디처럼요? 집처럼 아예 들어가서 사는 그런 곳은 우리가 시설이라고 불러요. 사회복지 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뭐 지역아동센터,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거 다 숙식을 하지 않는, 하루에 1시간이 됐든 하루에 5시간이 됐든 하루에 8시간이 됐든 그 시설을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할 때는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이렇게 불러요. 저희가 구분을 해서. 아셨죠? 오늘 요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만 하는 거는 사회복지 기관이라고 부르고 숙식을 집처럼 거기 들어가서 사는, 아예 사는 그런 곳은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도 사회복지 기관도 사회복지 시설도 자금이, 운영 자금이 부족한 건 똑같아요. 풍족하지가 않아요. 절대적으로.
옴치고 뛸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돈을 따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선생님들께 오늘 이걸 설명을 드리라고 여기 그 북구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부른 이유는 제가 이제 이런 과목을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잖아요. 근데 이걸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에서는 한 학기 동안 배워요. 사실 저기 우리 지금 비디오 찍고 있는 저 선생님이 저희 과 졸업생이에요. 1, 2학번. 제가 지도교수 했던 학년이었는데, 예. 근데, 이거를 15주 동안 배워요. 사회복지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외부에서 돈을 얼마만큼 이렇게 기한서를, 프로포잘을 잘 써서 외부의 돈을 얼마나 따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복지사의 능력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잘하는 선생님들은 한 해에 보통 3개, 4개도 당선을 시켜요. 그러면 보통 하나에 2천만 원짜리를 3개, 4개 만약에 프로포잘을 써서 그게 선정이 되면 그 선생님 혼자서 6천만 원 내지 8천만 원의 외부 자금을 따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기가 평가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은 약간 빈익빈 부익부예요. 뭐냐면 이렇게 똘똘한 이런 프로포잘을 되게 잘 쓰는 사회복지사가 많은 여러 명 있는 그런 기관들은 돈을 많이 따와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아시는 웬만히 동네에 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런 데는 다 똘똘한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외부에서 따오는 돈이 한 해 1억이 넘는 기관들도 꽤 많아요. 예. 그래서 돈을 잘 외부에서 따오는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몇 년이 지나도록 외부 돈을 한 번도 못 따는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이 설명 드리라고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어딘가에 취업을 하실 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돈을 딴 사업이요. 돈을 따서 1년짜리 사업 혹은 2년짜리 사업 혹은 3년짜리 그런 사업에 선생님들이 취업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의 완벽한 직원은 아닌데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으로 사업 수행 인력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시적으로 취업이 되실 수 있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실 수도 있죠. 이제 선생님들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얘가 안 넘어가네요. 네. 네. 그러면 돈을 주는 기관은 어디가 있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선생님들께서 아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맨 위에 이름 써 있는 거요. 저거는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 중앙공동모금회가 있고요. 16개의 지회가 있어요. 광주 공동모금회가 따로 있고 전라남도 공동모금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광주 공동모금회보다 전남 공동모금회가 더 모금 금액이 좀 많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삼성복지재단부터 아산복지재단은 현대 거예요. 현대그룹 거고 SK복지재단, CJ복지재단, 이랜드복지재단, 화장품회사, 아모레 퍼시픽 복지재단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예전에는 저런 대기업들이 돈을 어디다 줬냐면 공동모금회에다가 돈을 줬어요. 그냥 삼성 같은 데가 1년에 몇십억씩 혹은 100억 이상씩 좋은 데 써달라고 돈을 줬습니다. 그렇게 돈을 내면 삼성그룹은 삼성이라는 회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원래는 대기업들이 공동모금회에다 다 그렇게 돈을 줬어요.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정유회사들 있죠. SK, S-오일 이런 정유회사들요. 정유회사들도 1년에 100억 이상씩 공동모금회에다 돈을 줬어요.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대기업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걸 알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냈으면 우리가 돈을 냈다라는 그 생색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대기업이 생색이 잘 안 난다고 느낀 거예요, 자기들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현대 아산이, 선생님들 다 아시는 아산병원 아시죠? 서울에 있는. 예, 그 아산병원을 세울 때 현대 아산이 자기네들 안에 아산복지재단이라는 거 제일 처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삼성복지재단이 삼성이 삼성복지재단을 만들고,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저렇게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복지재단 같으면 특징이 있어요. 주로 아동 청소년 사업에만 지원을 해요. 삼성 쪽은 노인복지 쪽 사업은 잘 지원을 안 해요.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돈을 주는 기관이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포잘이라고 하는 사업 기한서, 이게 이제 프로포잘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포잘 그 쓰는 양식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될 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프로포잘 양식 쓰는 거를 배우셔야 되기는 하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사회, 한국마사회, SK, 뭐 포스코 나눔재단까지 이렇게 돈을 주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배분사업 안내라는 게 저게 무슨 뜻이냐면 돈을 나눠주는 그 프로포잘 쓰는 그 방법을 옛날에는 이제 안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를 한 2년 반 이상 거치면서 저런 거를 다 이제 공동모금회에서 정말 아주 친절히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다 다 올려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뭐 그 프로포잘 양식 또는 사업 기한서 양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만 치셔도 유튜브에 다 떠요. 이 배분 양식 쓰는 방법을.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는 설명 못 드리고요. 제가 한 4시간, 사실은 여기서 제가 4시간짜리 강의도 하거든요. 이거 하는 거를.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오늘 어떤 거가 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보통 일반 프로그램하고는 다르게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존중이죠.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제가 이제 어디 그 뭡니까? 방송통신고등학교? 예. 우리 여기 광주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남자 고등학교도 있고 여자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 고등학교는 전남여고에 그 전남여고 그 교실을 같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이제 그 혹시 거기 이제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고3이신 대부분 이제 조금 연세가 있는 그 제 또래도 있으시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저희 과 소개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어저께 일요일인데요. 그런데 사회복지의 목적은 사실은 인간 존중이거든요. 그 양반이 본인이 뭐 똘똘하시든 똘똘하지 않으시든 장애가 있으시든 장애 없으시든 간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신 분들은 다 존중받아야죠. 예, 다. 그분이 뭐 학력이 높으시든 낮으시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존중받고 사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사실은 사회복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선생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에 다 학과가 있습니다. 없는 대학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막상 사회복지 기관, 시설 이런 데 기관장님이나 시설장 대표를 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제가 만날 기회가 많이 있겠잖아요. 제가 대학 교수니까. 저분들 만나면, 기관장님들을 만나면 기관장님들이 굉장히 야단을 쳐요. 교수들을. 왜 야단을 치냐면 제발 학생들 좀 똑바로 가르쳐서 내보내라고. 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점점 적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세요. 기관장님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기관에 들어와서 우리 기관에 알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해서 교육해서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 근데 밑바탕이 갖추어진 상태로 와야 되는데
밑바탕이 갖추어지지도 않은 상태의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조금 개인주의가 많아서 요즘은 회식도 아세요? 회식도 싫어하는 거? 회식도 안 해요, 요즘은. 옛날에 사회복지 기관들이 돈이 없어도 뭐 회식하고 뭐 이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회식하자고 그러면 다 싫어하고. 네. 하여간 딴 얘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저 사회복지 욕구는, 사회적 욕구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소셜 니드고, 아주 쉬운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에서 남들하고 어울려 살아가고 나라는 사람을 적절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거를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고 왕래도 하고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정도로 왕래를 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적절히 남들이 알아주고. 근데 제가 왜 자꾸 적절이라고 말을 하냐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통반장 하시는 분들 되게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되게 마당발이시고 많은 사람을 알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도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발벗고 막 그 뭐랄까요? 집집마다 방문도 하고 이런 거 즐겁게 하시는 분들. 근데 저 같은 사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가 교수 된 지 18년 됐거든요. 제가 2005년도 3월에 동신대 교수가 돼서 왔어요. 제 말투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제가 서울이 고향인 사람인데 저더러 교수하라 그러면 제가 교수할 수 있는데 저더러 통반장 하라 그러면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주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정도가, 저 같은 사람은 저 그렇게 알아주시지 않아도 됐고 그냥 모르셔도 되고, 저희 엘리베이터 타는 이 통로에 아는 집 딱 한 집 있어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에 5년째인가 6년째 살고 있는데 앞집 딱 한 집밖에 몰라요. 그것도 우리 친정엄마가 앞집 권사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 집하고만 제가 간신히 인사하고 지내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적절하게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별로 사실은 그렇게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정도가. 그리고 남하고 섞여서 살아가는 것도 저 같은 성격은 사실은 완벽하게 섞이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발을 요만큼 들여놓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발을 딱 들여놓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욕구라는 것은 각자가 원하는 정도가 다 다른데 그 각자가 원하는 정도가 다 다른 것을 그래도 맞춰드려 보려고 노력하는 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는 뜻입니다. 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책임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펀드는 대기업에서 주는 돈이 대기업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세금으로 낼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그게 공적 자금인 거예요. 삼성그룹에서 주는 돈이긴 하죠. 어느 지역아동센터가 삼성복지재단 거 프로포잘 통과해서 돈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 3천만 원이 삼성그룹에서 준 돈이긴 한데 삼성그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으로 낼 돈을 안 내고 여길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적 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한테 모금합니다. 예, 선생님들께서 겨울에 크리스마스 요 임세 되면 자선남비 딸랑딸랑 하면서 자선남비 구세군에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구세군에서도 그거 해가지고 엄청 꽤 많은 돈을 모금을 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구세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받는, 외부로부터 받는 펀드는 다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의 책임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야 될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건 그런 문제가 없는데요. 예전에 선생님들 아마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 다리 양쪽 다리가 다 장애가 있으셔서 보행이 안 돼요.
그래서 뭘 타십니까? 전동 휠체어라는 거 타시는 거 다 아시죠? 이렇게 손으로 그냥 움직이는 이렇게 바퀴 돌리지 않는 수동 휠체어 말고 전동 휠체어 다 보셨죠? 예. 그거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예요. 전동 휠체어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에게 전동 휠체어 거의 그 이제 본인 돈 아주 거의 안 들이고 전동 휠체어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 1, 2년 타시면 어떻게 되냐면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터리 값이 엄청 비쌉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 처음에는 배터리 값이 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전동 휠체어 타는 그 장애인 분들께서 한 1년, 2년 탔더니 배터리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 새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배터리는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그 장애인 분들께서 보건복지부를 향해서 막 항의를 하셨죠. 우리한테 전동 휠체어를 주면 뭐하냐. 기껏 1, 2년 탔는데 배터리 교체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사비로 해야 되냐 막 했더니 복지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네 복지관에 약 100명, 또 당신네 복지관에 한 100명, 또 당신네 한 100명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장애인 복지관에서 알아서 100명 정도씩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새 걸로 교체해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고 나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 났을까요? 100명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발빠르게 먼저 와서 신청하신 분 또는 관장님하고 잘 아는 그런 장애인 분들 뭐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모르시는 장애인 분들은 넋놓고 계시다가 배터리 교체 못 하신 거죠. 그래서 또 난리가 났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그램 우리가 하려는 사업의 적용의 범위가 어딘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문화적 책임성도 있습니다. 요즘 뭐 선생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기관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이제 정말 많아져서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빼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저희 과에도 벌써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한 학년에 1명 아니면 2명씩 있어요. 다 좀 희한한 게 다 여학생이긴 한데 예, 다 여학생이긴 해요. 근데 다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벌써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대학생 될 정도의 자녀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문화적 책임성은 문화적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하면서. 그다음에 재정적 책임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진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그 원래 예정대로 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고 법적 책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아주 이거는 이제 드문 예인데요. 아주 드문 예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동성애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서울 같은 또는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뭐 YWCA보다는 YMCA 같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분들을 위한 프로포잘을 써서 내갖고 돈을 어디서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비밀리에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만 동성애자들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한다. 여기서 예, 만약에 그러면 여기 한 30-40명의 그 대상자분들이 매 일요일마다 모이시는데 이분들이 다 동성애자들이신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복지사나 여기 나오시는 자원봉사 이 프로그램을 돕는 자원봉사 선생님들께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밀 보장이에요. 선생님들 제가 아까 서울이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2005년도 3월에 동신대에 제가 교수로 채용됐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진짜 놀랐어요. 여기 우리 광주는 인구가 140만 넘잖아요. 그런데도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서로 아시는 사이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다 아시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죠. 여기서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히겠구나. 잘해야겠다. 네. 뭐 안 그래도 제가 뭐 잘 못하지는 않습니다. 늘 뭐 잘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래서 저런 비밀 보장에 대한 거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도 있냐면요. 아주 극히 세부적인 부분인데 소년원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소년원에 간 거예요. 소년원에 갈 정도로 잘못을 저지르는 거는 굉장히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실은. 웬만하면 청소년들은 소년원까지 보내지 않거든요. 근데 소년원에 갔다가 퇴소를 했습니다. 기간이 되면 퇴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청소년들이 있냐면 엄마 아버지 두 분이 다 이혼을 하시고 엄마 아버지 두 분이 다 주소가 불명확하고 연락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청소년이. 그래서 아이가 이제 16살짜리가 소년원에서 퇴소를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년원 같은 데서는 퇴소를 하기 직전에 이 아이가 퇴소를 해서 어디 가서 생활할지를 다 미리 요즘은 알아봅니다. 그 교도관 분들이. 그런데 엄마도 아빠도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애가 여기 나가서 먹고 잘 집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각 구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가 지금 북구죠. 그러면 북구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맡아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프로포잘을 써서 어딘가 내고 거기서 선정을 받아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원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단기 그룹홈을 운영한다라는 걸 써내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기껏해야 10명 내외의 청소년을 데리고 그룹홈으로 사는데 거기 있는 청소년들이 뭔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러서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나온 애들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는 자원봉사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요, 선생님들이 아시는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온갖 재미난 프로그램 많습니다. 노래 교실 프로그램부터 무슨 댄스 교실 프로그램 이런 여가 프로그램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난이도가 높고 굉장히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사회복지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의 책임성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까 이제 우리 여기 뭔가 무슨 게임 배우셨죠? 예. 예,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이제 돌봄이나 어린이 아동 쪽 활동을 하실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까 오신 그 강사님처럼 그렇게 이제 전문성을 키우실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제가 약간 자화자찬 같은 얘기인데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거든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네,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이 있는 건 아시죠? 2급 자격은 전문대나 4년제 사회복지학과에 학과를 졸업하면 2급 자격은 그냥 받습니다. 예, 그리고 1급,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과 같으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년에서는 한 70%, 80% 붙고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년도 또 있어요. 학년마다 또 다 그게 달라가지고 그러면 한 5, 60%도 붙어요.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년들은. 네. 그래서 그렇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받은 다음에 정신과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중독문제나 도박문제가 있는 혹은 자살예방센터 이런 전문센터에서 일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라는 특수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신과 병원에서 1년 동안 수련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제가 교수 되기 전에 대학원 마치고 알코올 중독자만 요즘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꽤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병원이 굉장히 없었고요. 그런 병원에서 한 10년 넘게 근무를 했었죠, 제가. 그러다가 이제 공부해서 교수 됐는데 하여간 그런 뭔가 사회복지 안에서도 여기 지금 제가 선생님들 혹시 앞으로 사회복지를 더 공부하실 분들 계실까 봐
사회복지 안에서 그런 특수 자격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전남대병원이나 조선대병원 혹은 보훈병원 뭐 이런 데 안에도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합니다. 전대병원은 여기 우리 본원하고 화순병원하고 두 개 합쳐서 한 8, 9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학교사회복지사입니다. 앞으로 학교도 초, 중, 고등학교에 지금 광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학교가 한 5, 6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금 현재는 전문 상담교사도 다 근무하진 않아요. 한 학교에 한 명씩은 근무해야 되고 우리 사회복지사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 명씩은 다 근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 자격 제도가 사회복지 안에서도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엉뚱한 거 또 시간도 없는데 설명을 막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 프로그램의 활동은 모두 3가지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정활동, 외부에서 특히 돈을 받는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문서, 예산, 뭐 이런 보고나 회의 이런 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 보고서를 깨알같이 써서 제출도 해야 되고요. 요즘 같으면 다 그걸 CD로 구워서 CD로만 제출하고 옛날에는 막 책으로 제본을 해서 10권, 20권 막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고 그냥 CD로 굽거나 아니면 아예 그쪽에 그냥 이메일로 파일째로 이메일로 보내드리거나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활동은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기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아동센터들이 프로포잘 써서 돈을 받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지역 아동센터가 프로포잘을 써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되게 지역 아동센터 한 군데가 어린이 보통 한 많으면 25, 6명 정도를 돌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25, 6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기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아니면 또 이쪽 옆에 있는 뭐 대학교의 아동복지학과라든지 이런 데랑 다 조인을 하고 다 협력을 해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염주체육관 같은 데도 협력을 해야 될 경우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염주체육관 안에 아이스링크 있지 않나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스링크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한 20명 데리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려면은 염주체육관 쪽하고 다 공문으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입장료도 할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난생 처음 우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난생 처음 이 스케이트를 신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적어도 강사가 2, 3명은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짜리들을 한 20몇 명 데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그중에 몇 명, 한두 명만 스케이트 타봤고 나머지 오늘 생전 처음 스케이트를 신어본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전문 강사 선생님도 필요해요. 사실 오늘 하루.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보통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 실무자 선생님들 한 2명 근무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선생님 3명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염주체육관 측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미리 의논을 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 자원봉사 언니 오빠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무겁게 말씀드리고 있나요 지금? 네. 네? 너무 내용이 어려우세요. 어머니 이 표정이 어두우신데. 네. 네.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사회화와 발달적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아동 양육 및 보육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아동 양육하고 보육 관련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요즘은 고아원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아예 그런 단어를 안 써요. 사회복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근데 물론 일반 시민들은 쓰시죠. 예,
뭐라고 부르냐면 아동 양육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예, 고아원이란 말을 아예 안 쓰고요. 그러면 아동 양육시설에는 요즘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다 있는 어린이들이에요. 부모님이 없는 어린이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옛날 같은 그런 의미의 고아는 없어요. 요즘은. 대부분은 다 부모님이 다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이유로든지 대부분은 이혼을 하시면서 두 분이 서로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 혹은 서로 두 분 다 키우지 못할 형편에 있거나 두 분 다 서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아이가 쉽게 말씀드리면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이.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누가 이제 아리켜 주시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아동 양육 시설에 아이를 대부분은 뭐 한 6개월만 맡아주세요, 1년만 맡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그 아동 양육 시설 들어오면 요즘은 진짜 자기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잘 보살핍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이제 옛날 말로 하면 고아원이죠. 그런 곳에서 성장을 하고 있으면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든가 미술 학원을 다닌다든가 태권도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런 거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곳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어도 다 다닙니다, 학원을.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양육시설 선생님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 밑에서 크는 애랑 우리 시설에 들어와서 크는 애랑 차이가 지는 거예요. 특히 그런 예체능 교육에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 프로포자를 써서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원의 어린이, 우리 이제 나주에 있는 금성원은 5, 6살짜리부터 고3 대학생까지 한 많을 때는 한 70명 넘는 그 학생들이 거기 안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성원의 안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그 금성원 우리 최성숙 원장님부터 프로포자를 써서 내면 우리 원에서 올해 태권도는 몇 명, 미술학원 몇 명, 피아노는 대충 몇 명 이렇게 해서 왜 이 예체능 교육이 필요한지를 구구절절히 써서 제출을 하십니다. 공동모금회.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돈을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잘 키우실 자신이 없으시면 차라리 아동 양육시설에 맡겨주시라고. 특히 어느 경우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동 학대하시는 부모님들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아동 학대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위원이거든요. 제가 나주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아동 학대라고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1년에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80%는 아동 학대라고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또 그중에 80%는 아동 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친부모예요. 그래서 아직도 젊은 엄마 아빠들 중에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내 맘대로, 그러니까 가리키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훈육하느라고 이 정도는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때리는 정도가 과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로 손바닥 한 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가혹하게 때리셔놓고서는 내가 내 새끼를 잘 키우느라고 그랬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아니라고. 요즘은 아동학대로 판정받으시면은 강제 교육이나 강제 상담도 몇 차례 이상 받으셔야 되고 막 그래요. 네. 심하면 이제 뭐 구치소에도,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도 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주 심하게 학대를 하시면. 그래서 청소년 성장 집단 노인 사회 참여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합니다.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요즘 그러니까 돈이 있으시던 없으시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더 외롭죠. 예. 특히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우셨거든요. 그리고 고립돼서 사시는 분들은 더 고립이 돼서 사셨고, 그래서 노인복지관들이 주로 많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복지관에 특히 그 즐거운 프로그램 있죠.
댄스 무슨 노래 교실 무슨 뭐 이런 등등 하여간 그런 거를 배우러 오시는 어르신들은 또 어떤 분들이 많으냐면 경제적으로 조금 걱정도 없고 활발하시고 성격도 활발하시고 건강도 조금 뭐랄까 나이보다는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그 댄스 특히 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건강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어르신들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외롭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어르신이 어르신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 진행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예. 가서 그러니까 조금 같이 노인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돌보고 이러시면서 자칫하면은 조금 자격지심이 들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상담 훈련 같은 거를 조금 거쳐서 그렇게 이제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그런 프로그램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문제가 있는 개인이나 가족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출 청소년, 가출이라기보다는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요즘 말로 하면 옛날 말로 하면 뭐 비행 청소년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고요. 부적응 청소년, 학교에 부적응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온갖 뭐 이런 음악 치료나 미술 치료나 선생님들 혹시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정신장애인 요즘 또 인기 있는 게 정신장애인보다는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특히 인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뇌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재미난 프로그램을 배워서 그거를 강사로 활동하시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또 뭘 하냐면 그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 과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호관찰 받고 있는 청소년들 프로그램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도 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관찰소 한 군데, 우리 광주광역시 전체를 보호관찰소 한 군데가 관할을 하는데 거기 보호관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보통 150명, 200명 이상의 보호관찰 받는 분들을 관할합니다. 청소년도 있고요. 전자발찌, 그러니까 성범죄 저지르셔갖고 전자발찌 차신 그런 분들도 관할하고요. 그래서 보호관찰관 선생님 한 명이 너무나 여러 명을 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세요, 굉장히.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렇게 전문기관에 아예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적응하는 청소년들 프로그램, 특히 이제 보호관찰이, 선생님들 보호관찰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보호관찰은 뭔가 법을 어기는 잘못을 해가지고 판사 앞에까지 간 거예요. 네, 법원까지 간 거예요. 판사 앞에까지 가서 판사님이 당신은 보호관찰 뭐 1년에 집행유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언도를 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호관찰 받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호관찰 받고 계신 분이 그냥 선량한 시민이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런 청소년들을 보호관찰관 선생님 혼자서 100명 이상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뭐 20명 또는 15명 이런 식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아예 맡겨요. 그러면 40시간짜리 혹은 6개월에 뭐 60시간, 6개월에 80시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아예 맡아주거든요. 그러면 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안 듣는, 그렇죠?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말을 안 듣는 청소년들이잖아요. 이 청소년들이 판사님 앞에까지 갔던 아이들이잖아요. 얘네들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씩 오게 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재미나게도 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포자를 짜서 또 공동모금회 같은 데 제출을 합니다. 그럼 공동모금회에서 쫙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 돈을 주죠.
한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이 정도 돈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 간식도 사 먹이고 전문 강사 선생님 강사료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것만 따로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조금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라서 아직도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 사회에는. 예. 그리고 너무 외진 데 사셔서 프로그램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한참 된 옛날 얘기인데요. 한 10년도 더 전 얘기인데 저희 과에 근무하시는 남자 교수님께서 다문화 가정을 연구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꼬마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셨는데 나주시내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들에게 당신 반에 있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 중에 학교 생활에 잘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볼 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학생을 추천해줘라. 그러면 요번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우리 동신대학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 플러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해서 내년에는 학생이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드리마 이렇게 했더니 나주시내 초등학교에서 한 20-30명 학생들을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초등학생들을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 겨울방학이었는데요. 미술치료 잘 하시는 선생님도 저희가 모셔놨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나주시내가 꽤 넓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얘네들이 다 대상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태워오시던지 저희 동신대학교까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태워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남자 교수님께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봉고차 한 대를 렌트를 해서 했는데 그것도 너무 안 돼. 왜냐하면 나주시내가 이렇게 넓은데 봉고차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초등학생을 한 명씩 태워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한 바퀴를 다 돌고 들어오려면 1시간 반도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번에 생각해낸 게 우리 과에 다니는 박사과정 선생님이나 석사과정 선생님 중에 그렇게 자원봉사로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날라줄 수 있는 사람을 한 2-3명 또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겨울방학 2달 동안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10번 이상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교통수단이었었어요. 그런데 또 겨울이어갖고 눈이 오니까 그것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제가 이제 무안이나 한평이나 이런데 노인복지관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 근무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딴 건 몰라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 안 보고 몇 날 며칠도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알죠. 제 전공 분야고 제가 그렇게 10년이나 근무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를 특히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런 걸 강의해달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강의 안 하고 온 적 여러 번 있어요. 갔더니 그 한평군 노인복지관에서 그러니까 아주 어르신들은 아닌 거예요. 한 60대, 70대 되신 특히 남자분들을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 시간이다 이래서 한 30-40명 정도가 참석을 하시겠다고 다 사인을 하셨는데 농번기였는데요. 특히 농번기였는데 그날 조금씩 비가 왔거든요. 가랑비가 조금씩 왔으니까 이분들이 그 봄에 비 오면 다 모짜리랑 살피러 나가셔야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신 거예요. 교육에. 그래갖고 제가 그러니까 저를 부른 사람은 엄청 미안해하고 그래서 이제 강의 못하고 돌아온 적 여러 번 있는데 그래서 그런 농번기, 농한기, 어촌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촌도 바쁜 그 시기가 또 있고 막 이래서 저희 나주 같으면 봄에는 배 이렇게 수정할 때 그다음에 이렇게 추석 전에 배 수확할 때 어마어마하게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절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나 조직이나 지역사회나 그 사회 전체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중학교 2학년짜리들의 흡연, 담배 피는 흡연 그런 것들을 조사를 했더니 예상을 뒤엎고 전라남도에서 우리 나주시가 중학교 2학년짜리 흡연율이 제일 높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나주시에서 시장님이 난리 납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어디한테 막 얘기하실까요? 보건소요. 보건소에다가 막 얘기를 하십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면 일단 실태조사부터 해야 되고 나주 시내에 살고 있는 중학생들이 어째서 다른 지역보다 더 담배를 피우는지 이거부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이게 선생님들도 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내가 담배를 피운다고 혼나는 그리고 나를 굉장히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목하는 이런 분위기면 학생이 자발적으로 금연하는 프로그램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 끼지 않도록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금연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역사회들이 선생님들은 아마 우리 그 자살자 있잖아요. 지금 복지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1등이에요. 1등하고 2등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요.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27명 내지 28명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2등하고 우리나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져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자살 예방센터를 전국에 세우고 우리 광주에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살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어떤 일까지 벌이냐 하면 각 지자체별로요. 무슨 얘기냐면 각 도별로 광역시별로 자살률을 매달 뽑습니다. 매달. 그러니까 지금 8월 오늘 며칠입니까? 이제 8월 말이고 9월 넘어가잖아요. 그럼 9월 초순이 되면 전국 지자체 그러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이렇게 다 따로따로 8월 달에 자살자가 몇 명이었는지 쫙 통계가 나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남에서는 곡성군이 몇 년 전만 해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어르신 자살률이 그것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곡성군이 몇 년 만에 자살률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곡성 군수님이 있잖아요. 군수님이 이제 코로나라 다 전국에 있는 군수님들이 모여서 회의는 못 하는데 그 화상으로 줌 회의로 곡성 군수님이 마이크 붙잡고 어떻게 해서 우리 곡성군이 자살률을 줄였다 이런 거를 막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 이런 양반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에요. 사실은 지금 물론 일반 시민들은 잘 못 느끼시지만요.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그 지역사회 전체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